연교된 것으로 의심되는 파나마 유류 운반선이 평택항에 억류돼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 3남매가 숨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엄마는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진술했는데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야산에 매장된 고준희 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갈비뼈 등이 부러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부 충격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아직 타살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는 학생들이 입시 브로커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브로커는 이를 대가로 위조 장애인 증명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건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결과 통합 찬성이 74.6%를 차지하면서 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통합 반대파는 투표율이 전체 당원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 원천무효라며 집단 반발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서 변화를 이끌기도 했지만 드러난 진실에 탄식하고 잇따른 대형 참사에 함께 비통해야 한 한 해였습니다. 기억의 현장들을 헬기로 돌아봤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네, 2017년 올해도 그리고 오늘도 이제 4시간 남았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뉴스부터 정리하죠. 북한 배에 정유 제품을 넘긴 의심을 받고 있는 파나마 선박이 평택항에 억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여수항에도 홍콩배가 같은 혐의로 억류돼 있죠. 겉으로 표시된 배의 국적과 실제 소유국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평택항에서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항 앞바다에 5,100톤급 유류 운반선인 파나마 선적 코티오가 멈춰서 있습니다. 코티오는 지난 20일 평택항에 들어온 뒤 11일째인 오늘까지 이곳에 억류돼 있습니다. 북한 선박과 유류 제품을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1일 국가보안기관 합동회의를 가진 데 이어 코티오의 출항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도만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대부분 중국과 미얀마인으로 관세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선주들도 그렇고 중국 선주들도 대부분 세금이나 여러 가지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서 편의를 보기 위해서 파나마에 편의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코티오가 북한에 유류 제품을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정부가 두 번째로 적발한 사례가 됩니다. 지난 29일 여수항에 입항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호가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정유 제품 600톤을 넘겨준 것을 확인하고 억류한 상태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대북 제재 2375호를 채택하고 북한 선박과의 어떤 물품 거래도 금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여수항에 억류된 선박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의심받아온 중국은 이 배가 타이완 기업이 빌린 선박이라는 걸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지만 정부가 따로 있는 만큼 중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북한 선박에 경유 600톤을 몰래 넘긴 라이트하우스 윈모호가 타이완 기업이 임차한 배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관영 한국시보는 한국 정부가 해당 선박을 타이완 회사가 임차했다고 밝혔다며 각본이 좌절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북 유류 밀수출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해 비난한 미국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기관지를 통해 해당 선박 선장의 자술서까지 공개하며 타이완의 책임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파이프를 연결해 기름을 옮겨 실은 것이
임차인, 즉 타이완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내용입니다. 至今年8月以来，未在停靠中国的港口没有进出中国港口的记录。那么相关的船只是否前往过其他国家的港口，我们并不掌握。 러시아도 자국 선박이 북한 선박에 몰래 석유를 공급했다는 보도를 부인하진 않았지만 유엔이 정한 제한량 내에 있다며 안보리 결의는 지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국이 책임의 피해 나선 가운데 북한이 제재를 피해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아주 어린 3남매가 숨졌습니다. KBC 고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광주시 두암동 23살 정모 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 씨는 4살 난 아들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막내딸과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정 씨의 3 자녀는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길을 피해 베란다로 피신한 정 씨는 양 손과 발에 2도 화상을 입고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불이 나가지고요. 아주머니가 저쪽에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베란다에서요? 베란다에서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주머니가 이 뒤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그만하면 나갔어요.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실에서 담배를 피다 아이가 울자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곧장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남편인 22살 이모 씨와 이혼한 정 씨는 구청으로부터 매달 137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불이 나기 5시간 전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현재까지 인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부검 결과라든지 감정물 정밀 감정 결과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이번엔 고준희 양 사건 속보입니다. 준희 양은 국과수 검사 결과 갈비뼈 등 3곳이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오늘 친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모 씨도 구속돼 사건에 직접 관련된 어른 3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JTBC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고준희 양의 뼈 곳곳이 부러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준희 양 사망 경위를 풀 단서가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골절은 갈비뼈 부위 등 모두 3곳인데 준희 양이 외부 충격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왜 그리고 언제 부러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준희 양의 아버지 고 씨는 딸이 숨져 안매장하기 전 심폐소생술로 생긴 골절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지금 그 사체의 부패로 인해서 사인이 지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각도로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있는지 이게 생전 반응인지 사후 반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희 양 아버지의 동거녀인 이모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서며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숨졌을 때 당시 같이 계셨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억울하신가요? 앞서 준희 양의 아버지 고 씨와 이 씨의 어머니인 김모 씨가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 씨 역시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오늘 구속됐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렇게 자문해보면서 올 한 해 되돌아보겠습니다. 지진이 났던 포항, 낚싯배가 침몰한 인천 영흥도 앞바다처럼 아프지만 꼭 기억해야 할 곳들을 전용우 기자가 헬기로 돌아봤습니다. 최고의 해돋이 명소지만 오늘 포항 모습은 여느 때와 사뭇 다릅니다. 도시 곳곳에는 지진이 핥힌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진 발생 47일째, 보금자리를 되찾지 못한 주민 500여 명은 대피소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는 녹슨 채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내년 봄 세월호가 바로 설 때까지 미수습자 5명의 흔적을 찾는 수색은 잠시 멈췄습니다. 또다시 기다림입니다. 409일에 이어 다시 50일. 세계 최장 고공농성이라는 슬픈 기록을 세워도 파인텍 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노동자는 75m 굴뚝 위에서 새 희망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낚싯배가 충돌로 전복되며 15명의 생명을 삼켰던 인천 영흥도 좁은 수로에는 여전히 물살이 빠릅니다. 당시 참상을 모르는 듯 배들은 무심하게 일렁이는 파도를 헤치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2달 뒤 동계올림픽이 펼쳐질 평창은 손님 맞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선수들은 눈밭에서 내일의 꿈을 위해 오늘의 땀을 흘립니다. 눈밭에 우뚝 솟은 스키 점프 대회는 내년 우리 대표팀이 새롭게 기록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재신임이 확정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투표를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한 남자가 갑자기 단상으로 뛰어들며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대표 재신임과 통합을 묻는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긴 했지만 보신 것처럼 반대 세력과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도 통합, 어떻게 전개될지 권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찬성 74.6, 반대 25.4. 지난 나흘 동안 실시한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결과입니다. 대표직까지 걸고 통합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안철수 대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거듭 강조하며 중도 통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투표로 표출하신 여러분의 의지를 변화의 열망으로 받아들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바른정당도 투표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화 창구를 공식화하는 등 통합 논의의 속도를 높여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장 충돌에서 보듯 통합 반대파, 순순히 물러설 분위기가 아닙니다. 최소 투표율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이번 투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한 반대이자 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표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실제 대규모 탈당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탈당해서 교섭단체 구성하기가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반대파들을 선뜻 받아줄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변수는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의 한국당행 가능성 등 바른정당 내부 상황입니다. 유승민 대표의 오늘 반응도 통합에 관한 정치적 합의 도출을 기대한다. 즉 국민의당이 아직 최종 결론을 낸 건 아니라는 식의 경계감이 읽힙니다. 중도 통합 제3당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야당발 소규모 정계 개편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이해하는 열쇠는 원전 수출의 대가 아크 부대입니다. 아랍에미리트군 훈련을 위한 파병 부대인데요. 지난 2014년 아랍에미리트군이 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했지만 우리가 외면하면서 결정적으로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크 부대 파병 목적은 다른 해외 파병 부대의 평화 유지 활동과 달리 특수전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침투, 폭파, 저격 같은 특수전 능력을 아랍에미리트군에 전수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랍에미리트군에 더 가르칠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파병 만 3년을 넘어선 지난 2014년 아랍에미리트는 군사교류협정에 따라 아크 부대 훈련 프로그램의 변경과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 답변은 검토 중, 사실상 시간 끌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크를 다른 특수부대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치기에서 억지로 만든 부대인데 다른 부대로 갈아끼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서운함과 군사협정에 대한 우리 내부 판단은 지금도 깔끔히 정리되진 못했습니다.
지난달 새 정부가 방산특기자 간부 몇 명을 추가 파견해 성의를 보이려 했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전투병과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해 이마저 무산됐습니다. 원전 수출 대가로 내건 군사지원 약속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이행한 아크 부대 파병조차 이제 그 임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과 비로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추운 날씨에 화재 사고도 많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차량 앞부분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31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락동 광평교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도로 위에 살얼음을 발견하지 못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눈 쌓인 등산로에 누워있는 등산객을 119 구조대가 구급 침대에 고정해 헬기로 올려보냅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수락산에서 내려오던 54살 송모 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구조당국은 송 씨가 눈 내린 길을 아이젠 등 등산 장비 없이 혼자 내려오다 사고가 났다며 눈길 등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 IFC몰 안에서 연기가 나고 화재 경보가 울려 2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휴일 연말이라 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피 과정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연기가 발생하고 경보가 울린 원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거실에 있던 연탄난로가 과열돼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이 전소되면서 집주인 78살 조모 씨가 숨졌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대학에 부정 입학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이 건네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브로커는 자신의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경찰은 고려대와 서울시립대에 부정 입학한 학생 4명 가운데 일부가 브로커 A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받고 위조된 증명서를 건넨 뒤 어떤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응시해야 하는지 상세히 컨설팅까지 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시각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범행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A씨 외에 다른 용의자 한 명이 더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정 입학생 4명은 조만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현재 고려대는 해당 학생 1명에 대해 입학을 취소했고 서울시립대도 3명의 부정 입학생에 대해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4년제 대학을 상대로 5년치 장애인 특별전형 결과를 전수조사해 새로운 비위가 드러나면 경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사과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장관 후보자가 난감하면서 사진 사퇴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올 한 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올해 격동의 시작은 바로 촛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촛불이 타올랐던 현장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외쳤던 건 바로 민주주의였습니다. 이 외침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병남 기자가 촛불로 인한 변화와 남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겨울 왜 추운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좀 화가 많이 났었고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만 자기들 이익을 생각하는 건 아닌가? 국정농단 사태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국회는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성난 민심을 뒤늦게 쫓아가느라 급급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실망은 직접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분출됐습니다. 새 정부 들어 정치 참여 실험도 본격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의 몫이었던 원전 문제가 시민 공론의 장에서 논의됐고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높은 관심 속에 시행 넉 달 만에 청원 7만 건을 넘었습니다. 일상적인 정치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책임을 가지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시민 참여의 열망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지 과제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선거구제 개편 같은 제도 개혁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그런 면에서는 대표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를 안 하게 된다는 거고 못 하게 된다는 거고. 광장을 밝혔던 1,700만 개의 촛불. 촛불의 정신에 걸맞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틀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올 한 해를 달군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염원이 반영돼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개혁과 사정 작업이 올 한 해 진행됐습니다. 이곳 광화문광장에서 촛불로 시작된 이런 염원이 올 한 해 얼마나 진행됐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어서 이한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국민들은 적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인터넷과 SNS에 이 적폐와 함께 등장한 단어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크다, 또 뿌리 깊다 같은 표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뇌물수수, 일상에서 경험하는 갑질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적폐의 대상으로 거론된 곳은 역시 힘 있는 권력기관들입니다. 정권, 검찰과 판사, 국정원, 그리고 제 할 일을 다 못한 언론도 있습니다. 지난 1년 적폐청산은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미르재단 강제 모금과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국정원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권력기관을 사유화했던 박근혜 정권의 민낯도 드러났습니다. 권력에 줄을 댄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국정원을 시작으로 권력기관에는 개혁의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 드러난 국정원과 정치적 중립에 타격을 입은 검찰은 수사권 폐지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고 군은 기무사와 사이버사 개혁, 법무부는 문민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와중에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도 있었고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를 받던 현직 검사의 자살로 과잉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적폐 수사와 새로움을 만드는 일상의 적폐 청산이 따로 또 같이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거 언젠가 또 이거 바뀌면은 또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지난 정부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특권과 반칙, 불공정에 판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것. 그것이 촛불이 염원했던 적폐청산의 의미일 겁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 바로 이곳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그 길을 처음 열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이 외침이 이곳에서 들리진 않지만 역사는 이 외침을 기억하고 이 외침은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도 보셨듯이 가장 역동적이었지만 동시에 또 가장 덜 바뀐 곳이 바로 우리 정치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치인의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정리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확 한번 돌리고 1년만 돌리고 정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아니,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엄동설안에 내버려진 덜깨처럼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과 맞섰습니다. 반미 운동하겠다, 시위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그게 질입니까? 매우 유감입니다.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대체 다들은 누구 거예요? 밥 하는 아줌마들이거든요. 그 아줌마들을 그러면 정규직을 한다. 상처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네, 이렇게 새해가 다가오면 새로운 각오로 자기계발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뭘 해보자 보다 그냥 신경 끄고 마음을 비우자는 책들이 인기입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새해, 새 다짐과 함께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를 때입니다. 여행도 가야 하고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 그냥 이런저런 것들이 많은데 정말 시간은 제한적이니까. 서점들도 연말연시를 맞아 자기 개발서를 전면에 내놓습니다. 5주 연속 전 분야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책 역시 자기 개발서입니다. 33살의 지은이는 자기 처지를 남과 비교 말고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찾아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역경과 괴로움이 있으니 숨기지 말고 화내고 걱정도 하라고 조언합니다. Like, it's normal to be anxious. You're probably anxious for a good reason. If you're angry, you might be angry for a good reason. These negative emotions aren't necessarily negative. 자기 개발서도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10년 전 금융위기 땐 부와 성공을, 그 후론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방법론이나 더 노력하라는 책이 잘 팔렸는데 요즘엔 욕심 버리기, 스스로 행복해지기 같은 주제가 인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를 뭔가 바꾸려고 하는 데서 모든 어떤 그 좌절이라든지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상태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조언을 많이 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존중하다 보면 무한 경쟁에서도 조금은 숨 쉴 여유를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 역시 반영된 모습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새해에는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규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4월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세율이 최고 60%까지 오릅니다. 또 하반기엔 집주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보유세 개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압박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4월 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세종, 부산 등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이 10에서 20%포인트 높아집니다. 3주택자가 아파트를 팔아 5억 원의 차익을 낸 경우 양도세만 3억 원 넘게 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부동산에는 연말부터 집 처분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3월 31일 날까지 소유권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팔아달라고 그래서 팔았어요. 바로 1월 달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양도세, 중과세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소유집은 약 85만 채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 빚을 내 집을 산 이른바 갭 투자형 집주인들의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없어 장기 보유가 가능한 자산가형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정부가 내년 하반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보유주택의 우선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보다는 보유세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거나 매각 쪽으로 선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3월부터는 임대소득보다 대출이자 비용이 더 큰 임대사업자는 대출을 대폭 제한하는 RTI 규제가 시행되면서 오피스텔과 상가 시장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차 성능은 나날이 좋아지는데 겨울이면 자주 방전이 돼서 애먹는 일이 많습니다. 겨울철 잦은 방전, 이유는 블랙박스 때문이라는데 이강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최근 배터리 충전을 위한 긴급 출동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12월엔 평균 100만 건 가까이 됩니다. 왜 그럴까?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와 그렇지 않은 차의 배터리 방전을 실험을 통해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가장 추웠던 날과 같은 온도에서 각각 12시간 동안 주차시켰습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은 차의 배터리 전압은 정상에 가까운 12V. 그러나 설치한 차는 1.8V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완전 단단히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설치하지 않은 차는 시동이 걸리지만 설치한 차는 경고등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차한 차의 블랙박스가 차의 전기를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상시 전원이 들어가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전원을 꺼두시는 게 좋은 관리 요령이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장시간 주차할 때 24시간마다 15분꼴로 시동을 걸어주거나 해 뜨는 동쪽을 향해 차를 주차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추운 날씨에 와이퍼가 얼어붙으면 쉽게 손상되므로 가급적 세워 주차하는 게 낫습니다. 앞유리에 성에가 끼었을 땐 뜨거운 물을 붓지 말고 히터와 열선, 와이퍼를 이용해 제거해야 차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SBS 이강입니다. 사드 여파로 관광객이 줄어든 우리나라와 달리 올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800만 명을 넘어서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도쿄 최우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올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사상 처음으로 2,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1,300만 명 선에 그칠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이유는 엔화 환율 하락과 중국과의 사드 갈등, 그리고 한일 간 저가 항공편 확대가 꼽힙니다. 여기에 일본의 관광 상품들은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나름의 값어치를 한다는 평가가 한몫했습니다. 6,200원짜리 맛집 카레부터 80년 식당에 35,000원짜리 초밥까지 바가지 식당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을 관광 안내원으로 채용해 같은 외국인 관광객을 돕게 하는 정책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Kyoto? Once, this time in Japan. お客様に関東を届けたいんです。 여행지마다 분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분위기도 일본을 많이 찾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Japan really safe? Oh my god, it's so great. 일본은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는 2019년부터 1인당 우리 돈 10,000원의 출국세를 걷어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해돋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무술년 새해 첫 해는 전국에서 선명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가 뜨는 시각은 독도 아침 7시 26분을 시작으로 서울은 7시 47분경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야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3도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는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하늘빛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 확산도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호남 서해안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새벽 사이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추위는 강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 한 해도 늘 맑음이길 기원하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 네, 2017년 국민이 위대했던 시대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2018년 내년은 국민이 행복했던 시대로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SBS 8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